자, 배워보세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연구 과정에 대해서도 봤고요. 그리고 각각의 연구 과정에서 연역적 논리 추론을 주로 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귀납적 논리 추론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들도 있었죠. 기억나요? 그지? 그래서 연역적 논리 추론과 귀납적 논리 추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 진도 나갔던 것 같아, 그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하면서 갑시다.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실증적 연구. 이거를 같은 말로 양적 연구라고도 부르죠. 기억나죠?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와 비교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구 방식이 해석적 연구. 이건 질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다 그래서 질적 연구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되지? 자, 일단 실증적 연구 특징 그러면 인간 행위 법칙성을 발견하고 증명하겠다. 인간 행위의 패턴을 법칙화시켜 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연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을 수집해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인간 행위의 원인 결과에 이런 법칙성이 있어. 이걸 증명하겠다는 거죠. 됩니까? 되죠? 아무래도 많은 양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고요.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기법을 많이 쓰죠. 되죠? 상당히 객관성 높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요. 뭐 실험이나 설문을 통해 통계 내거나 뭐 실험해가지고 직접 증명하거나 이런 방식이니까 상당히 객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칙을 증명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피상적 연구에 불과하다. 뭔가 깊이 있는 자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예, 아니요의 답변 통계 분석한 거니까 몇 퍼센트나 이래. 대략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패턴이 있어. 이런 거 증명은 할 수 있지만 되게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밖에 연구 못해요. 알겠습니까? 연구 대상 범위도 좁아요. 심리적 연구를 다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량화하기 어려운 심리들이 있거든요. 사랑의 깊이 정도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측정이 안 되니까요. 아무래도 연구 대상 범위가 조금은 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헬스 연구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방법론적 이원론이에요. 다시 보라고요? 방법론적 이원론.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과학 연구 방식과 사회과학 연구 방식은 서로 완전히 다른 원리로 되어 있다. 똑같이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방식이죠.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해석적 연구 그러면 인간 행위를 연구할 때만큼은 인간 행위의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깊이 있는 심리적 동기 이런 걸 같이 이해해보고 공감해보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뭘 패턴화시키고 증명을 하나. 인간이 그런 기계적 존재야? 이런 얘기죠.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무언가 많은 양을 조사해가지고 통계내가지고 패턴화시키고 법칙 분석하고 이러는 건 자연과학 할 때나 하세요. 알겠죠?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좋아요. 아무래도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 이런 자료들을 되게 좋아하게 될 거고요. 공식적 문서 이런 거보다는 비공식적 문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나요? 깊이 있고 상당히 심층적인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동기 이해 이런 것들이 아주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때? 연구 대상 범위가 무지하게 넓은 편이에요. 심리적인 것도 다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듣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만하겠지? 설마 계속 저러진 않겠지?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헬스 연구까지 비교해 봤고요. 이제 연구 과정 들어가 봅시다.
실증적 연구의 연구 과정.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문제 제기하겠죠. 됩니까? 가출 청소년 한번 연구해 볼까? 뭐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문제 제기가 끝나면 실증적 연구는 인간 행위의 법칙을 증명하는 거니까 먼저 잠정적으로 이런 원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잠정적 결론부터 먼저 내려놓고 이걸 식을 세워 증명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세워야 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가설 설정을 먼저 하게 되겠죠. 되십니까? 잠정적으로 뭘 내리는 거다, 미리. 결론을 미리 내려놓는 거죠. 가설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인에 사람들은 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두 가지 변수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 원인 변수를 뭐라고 불러요? 독립 변수. 결과 변수를 뭐라고 하죠? 종속 변수라고 부르죠. 됩니까? 그래서 이런 원인 변수에 이런 종속 결과 변수가 나올 거야 라고 뭐 하는 겁니까? 잠정적으로 미리 결론을 내려놓는 거죠. 되나요? 가설을 다 세웠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죠? 연구 계획을 전체적으로 쭉 짜봐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연구 설계라고 부르죠. 연구 기간은 얼마로 잡을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너 맨날 그 책을 뭐로 봐요? 나는 참 답답해 죽겠다. 나는 책을 본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책을 보고 있니? 나하고 따로 공부하니? 나 돌겠네 진짜. 연구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연구 기간은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쭉 짜고, 또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어떻게 분석해서 이걸 증명할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다 짠단 말이야. 뭐 실험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설문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통계해가지고 내는 방식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되지. 뭐 여러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 설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지금 두 가지 변수 개념이 있잖아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좀 뭔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 개념을 조작적으로 좀 명확하게 구체화시키고 정의 내려줘야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또는 개념의 명확화라는 말로도 쓰게 되죠. 기억나? 가정불화가 생기면 청소년 가출 확률이 높아질 거야. 가설이라고 치자. 독립변수가 뭐죠? 가정불화 정도. 종속변수가 뭐죠? 청소년 가출 확률이죠. 됩니까? 그럼 두 개 사이에 지금 현재 서로 정해관계, 가정불화가 높아지면 가출 확률이 높아지고 정해관계, 양해관계가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예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가정불화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뭔지를 특정을 짓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가출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지 않으면 이걸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불화라 함은 또는 청소년 가출이라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가출이라 하고 어느 범위까지를 가정불화로 측정할 건지 조작적으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정의 내려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상적 개념을 뭐로?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구체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좋아요.
연구 설계가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뭐 하죠? 실험하기로 했었으면 뭐 실험을 할 테고요. 설문하기로 했었으면 설문을 하겠죠. 그죠? 무슨 수집? 자료 수집 단계로 들어가겠죠. 자료 수집. 됩니까? 이때 자료 수집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뭐 이런 방식을 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설문을 하는 방식. 아무래도 많은 양을 수집해가지고 통계 내기 가장 좋으니까 패턴 증명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죠. 또 실험하는 방식도 변수 증명에는 아주 특화된 방식이에요. 됩니까? 좋아요. 수집한 자료를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분석하겠죠. 실증적인 거는 주로 분석할 때 무슨 기법을 많이 쓴다고요? 성환아, 무슨 기법을 쓴다고요? 민지야, 무슨 기법을 쓴다고요? 봐도 안 나와. 복습 안 했으면 몰라. 통계 분석을 한다고, 통계 분석. 자, 설문 같은 방식들은 많은 양을 갖다가 피상적이지만 자료를 수집했으니까 이거를 뭐 해야 되겠어?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통계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분석까지 다 마쳤으면 뭐 하겠어? 결론이 나오겠죠. 수집한 자료를 통계내 봤더니 세웠던 가설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그러면 검증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채택으로서 검증이 된 것이죠. 돼요? 성환아, 근데 만약에 통계 분석을 했는데 가설과 완전 달라, 내용이. 알았죠? 그럼 이건 검증된 거야, 안 된 거야? 분석한 내용이 가설과 내용이 완전 배치돼. 서로 달라. 이러면 이거 검증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매번 그래라, 매번. 매번 가다 걸려 넘어지고 다음날 또 걸려 넘어지고 수능 때까지 계속 걸려 넘어지고. 민지야, 검증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이거는 왜 검증된 거죠? 성환아, 고개 들어. 왜 검증된 거죠? 검증이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채택됐단 말인가요? 그럼 검증됐다는 거 무슨 뜻이죠? 채택이 됐든 기각이 됐든 yes or no로 답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건 yes or no로 확인이 되었다란 뜻이에요. 그럼 yes로 확인이 됐든 no로 확인이 됐든 확인이 끝난 것은 다 뭐예요? 검증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설의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은 채택되든 또는 기각되든 둘 중에 하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가설이 그 분석한 내용이 가설을 그대로 뒷받침했을 경우에는 채택으로서 검증. 전혀 반대의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기각으로서 검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려고 그랬는데 와, 이게 수집한 자료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 설문을 갖다가 10,000장을 돌렸는데 100장 돌아왔어. 알겠죠? 9,900장은 990장은 뭐야? 1,000장 중에 990장은 10장 돌아왔고 990장은 이게 응답을 다 안 하고 그냥 빈조기로 내버린 거야. 이해돼요? 야, 이 경우는 검증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얘 수월 너의 결과를 어떻게 내요, 그거 가지고. 다시 조사해야지, 이건. 이해됩니까? 알겠죠? 이건 검증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됐습니까? 또는 이게 채택에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 채택이라고 볼 만큼 확실한 결과는 또 아니야. 그렇다고 기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뭔가 이거 가지고는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 채택이든 기각이든. 알겠죠? 이런 경우가 검증이 안 된 거야. 말뜻 이해됩니까? 성환아, 저번 시간에 이거 그대로 했던 거야. 저번에도 내가 니한테 물었고 너 반응이 저번 시간에도 똑같았어. 한참 이러고 있다가 이랬다고 나보고. 똑같았다고. 야, 어쩜 이렇게 한치
발전이 없냐. 결론이 다 나왔어. 그럼 여기서 끝내요? 실증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어떤 인간 행위 법칙, 패턴 증명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냥 뭐, 한 몇 사람 이렇게 연구해갖고 이걸로 끝낼 수 없는 거죠.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상으로 1000명 대상으로 설문해갖고 만약에 가정불화 생기면 진짜로 가출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어. 근데 이게 서울특별시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른 데도 해봐야죠. 그걸 무슨 과정이라고 부르죠? 민지야 뭐라 그러죠, 그걸? 일반화 과정이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 시골에 있는 또는 외국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법칙인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반화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진짜 가정불화 생기니까 청소년 가출들을 하는구나. 야, 이게 확실하네. 끝. 여기서 연구 끝? 회식하러 갈까? 얘기했지만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요. 옳고 그름의 가치에 근거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냥 진짜로 가정불화 때문에 가출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그 사실 자체만을 밝혀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니? 존재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이 아니잖아, 사회문화 현상은. 알겠죠? 애초부터 가정불화 때문에 이런 청소년 가출이 주로 나타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면 가정불화 가정들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점들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연구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사실관계를 너무나 밝혀내고 싶었냐? 변태야? 알아듣겠죠? 그런 게 어딨어. 뭐까지 가야 돼? 대안제시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자연과학 연구할 때나 그렇게 법칙 발견하고 끝내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되지. 좋습니다. 헬스 연구입니다. 헬스 연구 문제 제기합니까? 문제 제기 없는 연구가 어디 있겠어요? 가출 청소년 한번 연구해 볼까? 연구 시작하겠죠. 그죠? 가설 세우나요? 헬스 연구는 가설을 반드시 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법칙 증명할 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 할 거야? 같이 한번 그 사람의 행위의 동기,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보면 그걸로 족한 연구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음, 연구 설계합니까? 연구 설계 없는 미친 연구는 없겠죠. 연구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자료 수집할 때 같이 살면서 참여 관찰해서 지켜볼 건지, 아니면 심층 면접을 진행해 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겠어? 정치적으로 같이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뭘 할 건지. 2단계에서 개념의 조작 측정이 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됩니까? 반드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얘기했지만 이거 왜 필요가 없다라고만 쓰지 왜 안 한다라고 안 쓰냐? 아니, 심층 면접 같은 거 면접 진행할 때는요. 예상 질문지 같은 걸 보통 만들어 본다고 가가지고 나 쟤 만나면 가출소년한테 이런 거 물어봐야지. 제가 아마도 대부분 가출한 애들처럼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럼 나 물어볼 때 가정불화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나 부모님 이혼했는지 혹시 가정폭력 경험 있는지 나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다. 혼자 질문지 작성할 때 그런 거 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론 반드시 증명하겠다. 패턴화시켜 증명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세운 가설은 아니죠. 그냥 쟤도 저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혼자 짐작해 본 거죠. 알겠죠? 하지만 이것도 가설이라면 또 가설이니까 증명할 의도까지는 없어도. 알겠죠?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고 써주는 거 헷갈릴까 봐. 또 질문할 때 내가 짐작한 가설이에요. 짐작한 가설. 제가 가정불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대놓고 물어볼 때도 가정불화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혹시 이혼한 적이 있는지 또는 저 새끼 또 멍 때리는 거 봐죠. 그 순간에 또. 그 다음에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도 한다니까. 심층면접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반드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만 써주자. 되십니까? 자료 수집 하죠? 얘는 어떤 자료 수집 좋아합니까? 그치?
면접하는 방식. 또 참여, 관찰. 이해돼요? 면접. 이런 방식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되죠? 수집한 자료 이제 뭐 하겠어? 분석하겠죠. 그죠? 얘는 분석할 때 어떤 분석 기법을 많이 씁니까? 통계 내나요? 뭐 한두 사람 같이 생활해보고 뭘 통계를 내요. 그냥 녹화본 뜬 거 쭉 보면서 또 녹음해놓은 거 쭉 보면서 얘가 그때 왜 이런 답변 내렸는지를 그냥 지레 내가 뭐 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감정이입적으로 얘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냥 내 주관에서 내 마음속에서 뭐 하는 거 직관으로서 내가 분석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무슨 분석? 직관적 분석 또는 제가 그래서 그랬구나. 나 같아도 그러겠다. 뭐야 이거? 감정 이입적 분석. 됐습니까? 이런 분석 기법들을 매우 좋아하죠. 되나? 결론 내리겠죠. 근데 이 단계에서 가설 검증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뭐 이때 지레짐작으로 그냥 제가 저런 상황이 아닐까 했던 가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증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설 증명하는 과정, 검증 과정 이런 건 없어요. 알았죠? 일반화 과정은 당연히 거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일반화 시킬 뭐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대안 제시나 하겠죠. 됐습니까? 다음이야. 여기 있는 각각의 연구 과정 안에서 어떤 과정들은 연역적 과정이고 어떤 과정들은 귀납적 과정이거든요. 됐습니까? 이 안에서 연역적 과정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연역이 뭐라 그랬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절대 틀릴 수 없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절대 틀릴 수 없는 여보세요? 거기에 맞는 논리적인 구조의 식을 내가 머릿속에 쭉 구성을 하죠. 그리고 이걸 증명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절대 틀릴 수 없는 내가 어떤 검증 방식을 선택을 해요. 오로지 논리적으로 절대 틀릴 수 없는 검증. 이것만 맞다면 이건 틀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논리구조로 식을 짜는 거죠. 그리고 식대로 전개해서 이걸 증명해내는, 절대 틀릴 수 없음을 증명해내는 이런 방식이 연역이야. 알아듣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 과정에 연역이 들어있냐? 실증적 연구는 가설을 세우고 뭐를 해? 이거를 전체적인 식을 전개해가지고 검증해내잖아. 그지? 이 전체 과정 안에 뭐가 들어있어? 여기에 연역적 과정이 들어있지. 이해됩니까?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뭐냐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결론 내리는 요 단계, 해석적 연구도 자료 수집 분석 결론 요 단계, 요 세 개 단계는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실증적 연구든 해석적 연구든 요 단계만큼은 무조건 귀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개별적으로 경험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료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2단계는 내가 지켜보고 또는 대화해보고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결론을 다 내는 방식이니까 설문을 해서 얻어가지고 결론으로 가든 아니면 실험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로 결론을 내든 둘 다 뭐예요? 다 해본 거죠. 직접 경험해본 거죠. 그리고 결론 내는 거니까 귀납일 수밖에 없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참여 관찰해서 내가 같이 지켜보고 촬영하고 얘 그러네. 얘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뭐예요 이거? 내가 경험해보고 결론 내리는 귀납이에요. 이해됩니까? 물어봤더니 답을 이렇게 해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엄마 얘기할 때마다 애가 울어. 알겠죠? 얘가 엄마에 대한 미련이 있구나. 뭐예요? 했더니 울어. 또 계속 울어. 애가 얘 대화 나누면서 경험해보고 얘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 엄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해해보는 거죠. 이거 다 뭐예요? 경험적인 것들로 결론 내리는 귀납일 수밖에 없어요. 알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라고. 실증적 연구든 해석적 연구든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만큼은 모일 수밖에 없다. 귀납적일 수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는 실증적 연구 같은 경우 가설을 세우고 식을 세우는 거죠.
이 가설식을 뭐합니까? 가설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타당성의 어떤 식을 세우고 절대 틀릴 수 없는 그 식대로 전개해가지고 증명을 해내요. 그죠? 이 전치적 과정 안에 뭐가 함께 들어있다? 연역적 과정이 함께 들어있다. 실증 연구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역과 귀납 요거까지 봤어요. 그지?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봤죠? 안 봤죠? 여기까지 봤어요. 자, 오늘 진도 바로 들어갈게요.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인데 다시 뭐라고?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잘 들어. 가치가 뭐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이 가치죠. 다시 뭐라고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게 가치 아닙니까? 맞죠? 그럼 가치가 개입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옳고 그름이 개입된다. 좋고 나쁨이 개입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의 생각이나 선택이 들어갈 수 있다. 알았지? 그럼 여기 있는 영역들 중에 나의 생각이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선호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나눠보는 거야. 문제제기 자기 생각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선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문제제기는 어떻게 저걸 객관적으로 나의 생각과 가치와 선택을 다 버리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객관적으로 누가 지정해 줍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개입되는 영역이에요.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선택, 선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설 어때요? 가설 세우는 거. 그것도 내가 세우고 싶은 거 세우는 거지. 그럼 남이 세워줍니까? 알겠죠? 돼요? 학업 성취도가 낮으면 가출 확률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 세우든 가정 불화가 높아지면 청소년 가출 확률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 세우든 본인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가설로. 선택하는 거죠. 연구 설계 어때요? 자기 생각, 선택, 선호 들어갈 수 있나요? 있죠. 실험할지, 아니면 설문할지, 설문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거 나의 선택인 거죠. 기간 잡는 것도 나의 선택인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요 단계 있죠. 자료 수집, 분석, 결론 요 단계 있죠. 요 세 개 단계. 요 세 개 단계가 같이 중립이에요. 여기는 왜 중립일까요? 야, 자료를 수집했어. 그때 내 생각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어떤 자료집 방법을 선택할지를 선택하는 거 연구 설계니까 그건 같이 개입적인 거지. 내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나의 어떤 선택적이고 선호에 따른 거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결론을 끄집어내 보기로 했어. 그러면 선택이 끝났으면 이제 자료집 본격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이해돼요? 설문을 돌리기로 했으면 여기서 결택을 해갖고 설문지까지 만들었으면 가가지고 돌리고 수집할 때 절대 옆에 가가지고 막 1번 찍어 막 찌르면 안 되고요. 찔러 그걸. 이해되죠? 막 분석할 때 막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막 유리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이따구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결론도 분석된 내용대로 결론을 끄집어내줘야지. 알았죠? 분석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막 이상한 결론을 내, 이 새끼가. 그럼 되거냐, 안 되거냐? 안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요 단계만큼은 반드시 모여야만 한다? 여기는 같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대안제시는 어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죠. 일반화는 뭐라고 표시 안 할 거야. 왜? 일반화는 다른 데다가 이거 다 적용 다시 해보는 건데 뭘 따로. 그죠? 됐습니까? 볼 게 없죠. 밑에도 마찬가지야. 헬스 연구도요. 요 단계는 가치 중립을 유지해야 돼. 왜 그럴까요? 물론 완전한 가치 중립이 좀 어렵기는 해. 헬스 연구는.
왜냐하면 내가 수집할 때 보통 면접을 하거나 참여 관찰을 하거나 분석할 때도 직관이나 감정이입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어때? 최대한 애써야 돼. 내 주관에 치우쳐 내 생각과 선호에 치우쳐 내가 해석하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 알아듣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나와 같은 결론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나의 선호나 가치가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돼. 알겠죠? 요 단계만큼은 헬스 연구도 당연히 뭐다? 중립적이어야 한다. 중립적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 단계에서. 알아듣겠죠? 아세요? 내가 요 단계에서 가치를 개입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내가 보여줄게. 옛날에 조선일보에서 2008년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12월 달이 대통령 선거였거든. 12월 달. 근데 1월부터 몇 월? 1월 달이면 각 당별로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이제 막 경선 붙을 때예요. 아직 당별로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도 안 정해졌을 시기야. 알았지? 이때 당시 민주당이 있었고 한나라당이 있었고 막 이런 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나라당에서는 아마도 이명박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고요. 됐죠? 민주당에선 정동영 씨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죠. 정동영. 그죠? 근데 가능성만 높았지 누가 나온다도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거야. 조선일보에서. 자, 뭐였다고?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거야. 1월 달에. 12월이 선거인데. 아직 후보도 안 정해진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거야. 알았지? 전국민 여론조사. 2,000명 정도 된다고 칩시다. 2,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설문조사를 한 거야. 알았죠? 결론으로 뭐라고 냈냐면 이명박 후보가 60%가 넘는 지지로 아주 당선이 유력한 후보다. 알겠죠?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거야. 당선이 매우 유력한 후보다, 이 후보가. 알겠죠? 이러고 나온 거야. 선생님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이상해. 왜 이상할까? 아니, 각 당별로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도 안 정했다니까, 아직. 그럼 사람들은 12월 달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후보가 누군지도 안 정해진 마당에, 알겠죠? 난 누굴 찍을 거야를 벌써 정했다고? 후보도 안 나왔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거 응답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 같은 거지. 나한테 물어도 나도 응답을 안 했을 거니까. 알았죠?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찍어요, 님이를. 맞아요, 틀려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찾아봤다? 여론조사 같은 거는 보도 발표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원문을 공개토록 하고 있어요.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2,000명인가를 조사했거든. 알겠지? 근데 1,800명이 무응답이에요. 1,800명이 뭐라고요? 무응답이라고. 무응답. 답변을 안 했다고 아예. 알겠죠? 200명만 답변한 거야. 다시 뭐라고요? 200명만 답변을 한 거야. 200명. 근데 그 중에 120명이 누굴 찍은 거야? 명박이를 찍은 거란 말이야. 알았죠? 그럼 지금 이 보도 맞는 거야?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가 60% 이상의 국민 지지율을 얻어 당선이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맞는 보도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분석했어야 맞는 거야, 이거? 다시. 이 조사는 신빙성이 없는 조사이므로 다시 실시 또는 그것도 맞아요. 다시 실시하는 게 맞아요. 원래
외국은 아예 의무화돼 있어요. 30% 이상 응답률이 표본에 자기네가 표본으로 뽑은 표본에 30% 이상 응답률이 안 나오면 이거는 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로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틀리지 않아요. 이거 제대로 분석하려면 뭐라고 분석하는 게 맞아요? 얘들아, 니네가 볼 때 200명은 무슨 사람들이야? 골수분자들이죠.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민주당 팻말만 보고 찍고 한나라당 팻말만 보고 찍는 골수분자들이죠. 맞아요, 틀려요? 후보 같은 거 보지 않는.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완전히 이념, 어떤 특정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90% 정도는 아직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했고 이미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지지할지를 정한 골수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60%로 가장 많았다. 이게 가장 맞는 보도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왜곡 보도한 거야. 왜곡 보도. 이거 왜곡이야. 엄연히 왜곡이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무응답이 90%인데 뭔 국민들 60%, 전 국민 60%가 아니, 국민 표본 지금 2,000명 중에 1,800명이 무응답이면 지금 90%는 후보를 못 정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골수 지지자 중에서 60%가 이명박 골수 지지자 중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골수 지지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 거지. 말뜻 얘들 이따구로 보도한다니까, 이따구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되죠. 언론사들이 얼마나 장난질 많이 떠는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냐?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명박이야. 얘 완전히 보수정당이거든. 보수정당 편이거든. 언론 자체가. 조중동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알았죠?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있나요? 졸라게 이익이 있죠. 니네 사람이라는 게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내가 찍은 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아. 누구도 내가 찍은 표가 죽은 표가 되는 걸 원치 않지. 내 말 이해가 됩니까?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렇게 선제적으로 여러분 어차피 이명박 되는 거예요. 이번 판 끝난 겁니다. 미리부터 이거 분위기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누굴 찍을지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죠. 중도. 또는 정치적 저관여층들. 다시 뭐라고? 정치적 저관여층들. 정치적으로 관심 없는 문외한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못 찍어요. 어차피 올해 뭐 명박이 된다면서? 그죠? 명박이 아주 좋은 것 같더만. 막 찍는다니까. 사람들 우르르 가는데 그냥 가서 곁다리로 같이 찍어요. 이거. 그런 표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분위기 몰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거. 이해됩니까? 알겠죠? 가지고 노는 거야, 언론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려면 우리 모두 똑똑해져야 돼. 이런 어떤 자료, 사회 현상들을 자료 수집하는 방식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치를 개입시켜 조작할 수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걸 왜 이과생들이라고 안 듣습니까? 우리 민지처럼 딱 해야지, 그지? 왜? 이과 아니야? 왜? 그지? 이과라고 안 되는 게 어딨어? 투표권 갖지 말든가 그럼,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에서 가치를 개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줬어요. 수집한 내용, 그걸 분석한 내용대로 그대로 결론을 도출을 해줘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어느 단계만큼은 가치 중립을 견지해라.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에서만큼은 가치 중립적 입장을 끝까지 견지를 해야 된다. 알아듣겠죠?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문화현상 연구방법, 연구과정, 연역추론과 귀납추론 각 과정에서의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이걸 다 봤어요.
그죠? 이제 뭘 볼 거냐면 자료 수집 방법 볼 겁니다. 성환아, 내가 뭐 본다 그랬어? 자료 수집 방법. 우리 실증적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주로 한다 그랬죠? 쓴다 그랬죠? 뭐라고? 민지야? 실증적 연구를 할 때는 인간행위 법칙 증명 뭐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선호하겠어요? 질문지법 또는 법칙 증명, 가설 증명하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는 방식이 뭐야? 실험하는 거죠, 직접. 자연과학 하는 방식 그대로 실험하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해석주 연구, 깊이 있게 어떤 사람의 행위의 심리적 동기 뭐 이런 걸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해석주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좋아할까요? 면접이나 참여 관찰. 맞아요. 이제 그거 볼 거야, 본격적으로. 성환아, 뭐뭐뭐뭐 본다고? 이제? 뭐라고? 실증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뭐하고 뭐 볼 거고? 애들이 다 대답해 줬잖아. 넌 정리만 하면 되잖아. 뭐? 뭐 하니 너 지금? 질문지법하고 실험법.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성환, 어디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실증적 연구에서 주로 쓰게 되는 자료집 방법들이라고. 돼요? 반면에 해석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자료집 방법엔 뭐가 있다고? 다은이가 말했던 심층 면접법 쓰는 면접법이 있고요. 맞죠? 또 하나가 참여 관찰법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참여 관찰법. 마지막으로 실증적 연구든 해석적 연구든 모든 사회과학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헌 연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문헌 연구, 문헌 연구. 요 네 가지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하면 문헌 연구법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를 볼 거야. 되지? 오늘 다 못해요. 아마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까지 하면 많이 하는 거? 다는 못할 거고요. 먼저 질문지법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봐봐요. 질문지법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 1번, 2번 이렇게 객관식 문항의 질문지를 돌리고 사람들이 체크하게 하고 걷어요. 그래갖고 이거 통계 분석하는 거죠. 됩니까? 바로 간다. 질문지법을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생각해봐. 질문지 만들어가지고 쫙 돌려. 싹 걷어. 하고 와가지고 통계내. 분석해. 장점. 어떤 면에서 쉽다?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순식간에 수집할 수 있어요. 야, 서울대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알겠죠? 급식 만족도 조사한다고 칩시다. 급식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거? 알겠죠? 서울대학교 전교 학생들 다 조사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나한테 딱 하루만 주세요. 이틀도 필요 없어. 딱 하루만 주세요. 하루만. 그 애들 면접 애들 알바생들 쫙 풀어가지고 오전 시간대 수업 시작 전에 한 10분 전에 들어가는 거야. 알바생들 들여보내는 거지. 시험지 갖고 들어가서 나눠주고 5분 내로 체크해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걷어와라. 이해됩니까?
아마 1시간 내로 한 전교생 절반쯤 다 조사될걸 이거?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양을 수집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엔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지금 보니까 시간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비용도 어때요? 아 그 종이값 얼마나 합니까? 비쌀 것 같으면 갱지로 하든가 아니면 인터넷 설문으로 돌려보든가. 알아듣겠죠?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도 매우 적게 드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되나? 또 수집한 자료를 나중에 뭐 한다고요? 통계 분석. 이 통계 내기 딱 좋아. 통계 분석이 아주 용이해. 아주 수치화되고 계량된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이 매우 용이하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객관성도 높아요.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거든요. 알겠죠? 됐습니까? 객관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되나? 단점. 질문지법의 단점. 얘들아 이렇게 얻어낸 자료들은 깊이 있는 자료야 피상적 자료야? 그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거듭하며 깊이 있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해 싫어해? 예 아니요. 알겠죠? 뭐 이런 거 아니야? 좋아한다 얼마나 매우 좋아한다 좋아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싫어하는 편이다 매우 싫어한다. 알겠죠? 그 5개 중에 찍는 거야. 싫어한다면 도대체 왜 싫어하는지 묻지를 못해. 피상적 답변에 불과해.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심층성이 떨어져. 뭐가 떨어진다고? 심층성이 떨어져. 이런 답변들은 다 어때?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 답변에 불과해. 다음. 아까도 나온 거야. 회수율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면? 그렇죠. 한 1000장 나눠줬는데 한 뭐 100장 들어오고 900장 분실되고 막 900장 막 답변 없이 막 낙서돼 있고 막 이러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회수율이 떨어지면 신뢰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지게 돼요.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죠. 되죠? 다음에 질문지법 언어제약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큰 편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언어제약이 가장 큰 편이야. 얼마나 크냐면 말 통하는 걸로는 되지 않아. 뭐까지 통해야 돼? 글자까지 알아야 돼. 글자까지. 야 그래도 심층 면접은 글자는 몰라도 뭐만 알면 가능해. 야 면접은 글자는 몰라도 뭐만 통하면 가능해. 말만 통하면 가능하다고. 심지어 참여관찰은 말도 안 통해도 돼. 야 원주민들도 참여관찰 하잖아. 아마존의 눈물 막 이런 거 봐봐. 말 안 통해도 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얘는 말은 통해야 되는데 얘는 말을 넘어 못까지 글자까지 알아야 돼. 얘는 글자는 몰라도 말만 통하면 되거든요. 알겠죠? 근데 얘는 못까지 글자까지 알아야 돼. 글자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 사람은 제일 힘든 게. 알겠지? 그래서 언어 제약이 크다. 누구한테는 실시하지 못한다? 글자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 문맹자라 그러죠. 문맹자한테는 실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면접법이나 질문지법 이런 것들이 사실 언어 제약이 좀 있기는 해요. 다시 한번 면접법이나 질문지법이 뭐가 있기는 해요? 언어 제약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얘는 언어 제약이 무지하게 커요. 알겠죠? 어떤 면에서? 글까지 알아야 되니까. 알았지? 성환아, 면접법은 언어 제약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긴 있어. 근데 얘는 뭐만 통하면 돼? 말까지는 통하기만 하면은 가능은 해. 알겠죠? 근데 얘는 언어 제약이 커. 말을 넘어 뭐까지.
글까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언어 제약이 얘에 비해서 훨씬 커. 알았죠? 앞에 있는 실험법이나 참여관찰법 이런 것들은 요건 언어 제약이 아예 없고요. 근데 얘는 언어 제약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얘가 언어 제약이 제일 심해요. 얘는 좀 언어 제약이 질문지법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에요. 됐습니까? 돼요? 좋아요. 자, 이제 질문지법의 유의점 볼게요. 뭐 보자고? 유의점. 질문지법을 실시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 유의점이야. 첫 번째가 질문의 명확성이야. 다시 보라고? 질문의 명확성이야. 지금 벌써 이거 딱 들으면서 아, 또 쉬운 거 하네. 지랄 떨지 마. 니네 다 틀리는 거 내가 보여줄게. 틀리는 거 보여줄게. 질문의 명확성. 첫 번째, 이중 질문하면 안 돼요. 답변이 곤란해져요. 또 답변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질문지를 던질 테니까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 당신 부모님의 학력은 1번 대졸 이상, 2번 고졸 이상 대졸 미만, 3번 중졸 이상 고졸 미만, 4번 중졸 미만. 1번 당신 부모님의 학력은 보기 1 대졸 이상, 보기 2 고졸 이상 대졸 미만, 보기 3 중졸 이상 고졸 미만, 보기 4 중졸 미만. 초졸이 없어요. 중졸 미만이잖아 그럼. 아, 그러네. 민지 뭐 찾은 것 같아. 니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니까 지금. 잘 들어. 당신 부모님의 학력은 1번 대졸 이상, 2번 고졸 이상 대졸 미만, 3번 중졸 이상 고졸 미만, 4번 중졸 미만. 아니 둘 중에 하나겠지. 이중 이중 질문이야? 왜? 고졸에서 대중 미만 대중 모르겠네. 그게 왜 중복된 거 없잖아. 아니 대졸 이상, 그다음 고졸 이상 대졸 미만, 그다음 중졸 이상 고졸 미만, 마지막 중졸 미만 겹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졸업이 미만 그 사이가 있는지 있죠? 중퇴. 중퇴도 못 찾는다니까. 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엄마는 초졸이고요. 아빠는 대졸이에요. 그럼 어디 답해야 돼요? 당신 부모님의 학력은 1번 대졸 이상, 2번 고졸 이상 대졸 미만, 3번 중졸 이상 고졸 미만, 4번 중졸 미만. 어디 체크해야 돼요? 부모님이라며 어디 체크해야 돼요? 아, 평균 내서 고졸이니까 고졸 이상 대졸 미만 체크하나? 평균 내서? 아직 못 알아먹어서 뭔 얘긴지? 이중 질문이잖아. 왜 엄마 아빠를 같이 묻고 지랄이야. 따로 문제로 따로 물어야지. 얘들아, 봐봐. 기출문제야 이거 다.
니네 모른다니까. 이거 보고 아우 쉽네 지랄 떨고 있네. 나오면 적용이 하나도 안 돼 아무것도. 응? 아가들아 이해됐어? 지금 이거 뭐가 문제라고? 방금 같은 경우가 뭐가 문제라고? 이중 질문이라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껴놓고 물으면 어떡하냐고. 되죠? 그럼 질문만 바꾸면 돼. 1번 문항, 2번 문항으로 나눠서 아버님의 학력은 그 다음에 어머님의 학력은 나눠 물어야죠. 내 말 이해됩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다음 두 번째야. 봐봐. 두 번째야, 두 번째.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은 어느 방송사의 것입니까? 1번 M사, 2번 K사, 3번 S사, 4번 기타 방송국.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은 어느 방송사의 것입니까? 1번 M사, 2번 K사, 3번 S사, 4번 기타 방송국. 또 못 골라? 문제가 뭔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은 어느 방송사의 것입니까? 1번 M사, 2번 K사, 3번 S사, 4번 기타 방송국. 모르겠어? 뭐가 문제야? 민지야. 좋아하는 거 아니 네가 가장 페이버릿이라고 써줄까?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은 어느 방송사의 것입니까? 1번 M사, 2번 K사, 3번 S사, 4번 기타 방송국. 아니 교양이면 교양, 오락이면 오락 왜 섞어 물어요? 어? 교양 프로그램은 교양 프로그램은 KBS에서 하는 알겠죠? KBS에서 하는 한국 그 뭐야 벌거벗은 한국사를 내가 좋아한다. 교양은. 근데 오락 프로그램은 내가 SBS 인기가요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평균 내서 M사로 가냐? 얘들아 잠깐만. 다은아 못 알아먹겠어 지금? 지금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니 지금? 이걸 왜 못 찾냐고.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이 뭔 개소리야. 말만 그럴듯하면 그냥 그런갑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점은 이거라니까. 야 봐봐 선생님 봐봐. 말을 들을 때 말이야 내가 얘기하잖아. 소리 안에 들어있는 의미로서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이 자연의 소리 듣듯이 멍멍찍찍 지나가는 거야. 교양, 오락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지 않고 교양 및 오락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음 봤을 법한 그런 꽤 세련된 말, 소리, 아름다운 소리, 자연의 소리 이런 소리로 교양 및 오락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을 같이 물으면 어떡하냐고. 교양 프로그램 가장 좋아하는 게 어디 건지 오락 프로그램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디 건지 이거 따로 물어야지 이걸 섞어서 물으면 어쩌냐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희들한테 질문이 왔어. 너가 가장 좋아하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은 어느 방송사의 것이야 너? 인지. 교양 프로 좋아하는 거 뭐 있어? TV 잘 안 봐.
빠져나가기는 싫. 다은이.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잠깐만, 교양은 잠깐만, 그러면 교양하고 오락하고 원하는 방송사가 서로 다르면 어쩌라는 거지? 입장 받고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거든, 이거. 뭐 평균 내서 하라는 건가? 말뜻 이해됩니까? 알았지? 다음이야. 잘 들어. 잘 들어. 당신의 학습 시간은 1번. 시간은 생략했어. 뒤는 당신의 학습 시간은 1번 5시간 이상, 2번 5시간 미만 3시간 이상, 3번 3시간 미만 1시간 이상, 4번 1시간 미만. 이 설문지 문제점. 학습 시간 응. 그냥 수능 공부 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지. 특별한 학원 바꿔줄게요. 당신의 개인 학습 시간, 개인 자율 학습 시간 이게 이렇게 써줄게 그럼. 하루인지 기간을 안정해줬죠. 이게 하루 기준으로 물은 거야, 일주일 기준으로 물은 거야. 이제 이해됐어? 아니 어떤 놈은 나 그래도 1년에 5시간은 한다 내가. 알겠죠? 이 지랄 한다니까. 기간을 안 정해줬잖아. 일주일에 5시간은 하지. 이해되죠? 막 이런. 됐습니까? 아니 기간을 정해줘야지. 답을 하려면 필요한 정보가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애들 보고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수행평가 만들 때 할 때 설문지를 작성해 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설문지를 작성해서 내요. 개판이야, 개판. 개판이라니까. 가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님이를 가출 범위가 도대체 얼마나 먼데, 그죠? 막 그따구로 물어요. 이해되죠? 또 학습 시간은 부모님의 악력은 말도 안 되는 질문지를 만들어 갖고 옵니다. 제대로 만들어두면 찾기 어려워 이거. 이해됩니까? 알겠죠? 입장 받고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답할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 그 생각을 못 하나 봐. 지금 생각을 하라고. 수능은 생각을 얘가 하는 놈이냐를 묻는 거니까. 알았죠? 또 민지도 이거 좋았어. 그래. 개인의 자율학습까지를 말하는 거지. 그 범위가 좁혀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기도 하다. 구체화가 덜 돼 있죠. 그죠? 근데 또 하나 학습 시간의 기간을 정해주지 않은 거. 알겠죠? 그것도 문제다. 되십니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질문의 명확성. 질문이 명확해야 돼. 어떻게 명확해야 된다? 이중적 질문을 한다든가 또는 답변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돼. 기간을 안 정해줘서 답변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돼 있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의점. 답지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하고 뭐 해야 된다고?
배타적이 서로 겹치면 안 돼. 알겠죠? 배타적이어야 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해야 돼. 다시 뭐라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답지는 배타적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야? 이게 막 이렇게 껴있어 막. 이렇게 막. 돼요? 그럼 3시간 공부하는 애는 어디다 체크해야 돼요? 2번인 듯 3번 중간이니까 요쯤에 이렇게 체크하면 되나? 알겠죠? 뭐야 이게 2번도 되고 3번도 되는 거 아니야 3시간이면. 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이게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알겠죠? 이게 갑자기 빠져 있어. 어떻게? 2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어. 이 경우는 아예 지금 빠져 있는 경우죠. 겹친 게 아니고 아예 지금 2시간부터 3시간 사이가 비어 있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2시간 반 공부하는 애는 찍을 데가 없어요 이거. 알아듣겠죠? 그래서 답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해야 되고 답지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유도 질문. 질문에 자신이 의도하는 의도를 개입시키려 해서는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 봐봐.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연일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이거. 연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들 지금 막 좋다는 막 보도가 막 계속 쏟아지고 있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언뜻 보면은 그냥 상황 설명이구나라는 걸로 들려요. 이거 아니에요.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뒤에 거만 물어야죠.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그냥 물어야지. 앞에다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붙여가지고 야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대. 아 무슨 뭐 대학 교수고 뭐고 하는 뭐 세계 최고 경제학자들이 다 우리나라 최고라 그런데. 그럼 내 값게 뭘 어떻게 아니라 그래. 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탐구의 힘 학원에 인서울대학교 합격자에게 물었더니 사탐스님 수업이 가장 좋다고 평가를 했대. 여러분은 탐구의 힘 학원 선생님 중 어떤 선생님 수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고 물었어. 다시 탐구의 힘 졸업생 중 서울 인서울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다들 사탐 선생님 수업이 가장 좋다고 평가했대. 여러분들은 탐구의 힘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 수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러고 물으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몰표가 나오겠죠. 왜요? 왠지 아니면 나는 인서울 못할 것 같거든. 느낌이 와 무슨 말인지? 이런 게 뭐 하는 거야? 질문의 의도를 개입하는 질문들이야. 진짜 설문지에 이런 거 더럽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조중동 맨날 장난질 쳐요. 맨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냐? 나봐. 최근에 나왔던 질문이야. 앞에서 물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하여 범죄 사실 소송이
50건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알겠죠? 첫 번째 질문이야, 그게. 두 번째 질문이야. 이재명 관련 재판 중 이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그리고 세 번째 묻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당신은 어느 대통령 후보를 가장 지지하십니까? 1번 이제 그 누구야? 이재명 2번 뭐 김문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지금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 알겠어? 1번, 2번에서 뭔가 사실관계 인식을 묻는 질문인 것처럼 던지면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 나쁜 놈, 이재명 나쁜 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머릿속에 찍어내는 거야. 그래놓고 마지막에 물어버려. 내가 말한 거 실제 설문이야. 얼마 전에 있었던 조중동에서 했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찍어. 아니요. 이재명이 그런 것도 있어? 씨발. 아니야, 뭐 1심 징역형도 받았었네. 뭐야. 누구 지지하십니까? 야, 이재명 또 안 되겠네. 나 못 찍겠다, 야. 이렇게 돼 가는 거야. 이해돼요? 진짜 장난질 많이 친다니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요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나라가 무슨 애들 가지고서 매 이과 애들은 무슨 사회 관련된 건 배우지도 않게 해놨어. 응? 맨날 속아 넘어가지고 이과 애들 맨날 앉아 구워 먹는 거. 나쁜 놈이네. 근데 이게 뭐 안 죽어나. 이렇게 되는 거야. 뭔인지 알겠죠? 무죄 판결 났어요. 1심에서 징역형 났는데 나중에 2심에서 다 뒤집었죠. 2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아예 뭐지 그 처음부터 다 뒤집어 버렸어. 대법원에서도 그래서 다 무죄 판결 났어. 알았지? 뒤에 건 하지도 않아. 1심에서 났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야. 그지? 그렇게 위에서 쫙 질문해 놓고 맨 마지막에 딱 여론조사 하듯이 딱 질문.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에 의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됐죠?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의 없는 답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이거 찍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막 연필 굴리고 있어.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알았죠? 그래서 성의 없는 답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유념해야 되는데 성의 없는 답변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그래서 만들어요.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 너 왜 하나 그 책을 보니? 어? 선생님이 이거를 산 건 이 내용 보라고 산 게 아니야, 니네. 이 내용은 나쁜 건 아닌데 선생님 수업 내용에 반도 안 들어가 있어, 이 안에는. 보시면 알아요. 이건 철저하게 그 기출 문제를 많이 빠짐없이 수록을 해갖고 내가 산 거지. 알겠죠? 이 내용이 좋아서 산 게 아니고 내용 볼 필요 없어. 이해되죠? 이거만 봐. 봐봐. 성의 없는 답변 가능성을 걸러내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테스트 문항이라는 걸 활용해요. 뭘 활용한다고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함정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나는 외계인이다. 1번, 2번 아니요. 막 이런 게 있어. 알겠죠? 그 밑에 가다 보면 또 나온다니까 나는 바보다. 1번, 2번 아니요. 막 이런 거. 우리 고향은 안드로메다다. 1번, 2번 아니요. 막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대충 찍은 새끼들은 어디선가 얘가 걸린다니까. 그 안드로메다에서 온 새끼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 놈들은 다 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 찍은 새끼들이니까. 아니면 진짜 안드로메다에서 온 놈이든가. 난 지구인 조사한 거거든. 알아듣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문항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됐습니까? 이걸 무슨 문항이라 그래? 테스트 문항이라 그래. 다음이야. 제일 중요한 건데 표본의 대표성이 이게 확보하기가 엄청 힘들어.
다시 뭐라고?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걸 확보하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렵거든. 근데 저 표본의 대표성을 잘 확보를 해야 돼요. 저게 관건이에요. 설문조사에. 보통 설문조사는 모집단을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울 때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다시 뭐라고? 모집단을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울 때 보통 표본조사 형태로서 설문조사를 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게. 청소년 가출 문제를 연구하기로 했어. 다시 뭐라고요? 청소년 가출 문제를 연구하기로 했어. 그래서 뭐 했어? 청소년 가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고등학생 1000명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 이해됩니까? 자, 모집단이 뭡니까? 모집단은 뭐냐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야. 다시 뭐라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불러. 모집단이 뭐죠? 서울고등학생이 모집단이야? 1000명이 모집단이야? 모집단은 뭐라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청소년이야. 연구 대상은 청소년이죠,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청소년이라는 이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는 방식을 뭐라 그래? 전수조사라 그래. 다시 뭐라고? 전수조사는 모집단을 전체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그래. 전수조사. 알겠습니까? 근데 모집단 청소년을 전수조사하기는 어렵죠. 어떻게 국가에서 합니까, 이거? 알겠죠? 국가에서 한다 그래도 이거 쉽지 않죠, 전수조사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울 때, 대부분은 어렵죠.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일부 전체 청소년을 뭐 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요. 뭘 뽑는다고요? 표본을 뽑아요. 전수조사가 어려울 때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요. 전체 청소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그리고 그 표본을 조사하는 걸 우리가 표본조사라 그래.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게 표본을 구성해서 얘네를 가지고 전체 성향을 파악하는 거야. 아, 알아듣겠죠?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표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냐면 표본은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은 거야. 지금 표본을 이렇게 서울 고등학생 1000명으로 지금 뽑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이게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 일반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화 과정이. 아,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전체 청소년과 관련된 거니까 아시아 뭐 유럽 아프리카 대륙별로 쭉 있을 거 아니야. 대륙별로. 돼야 안 돼요? 근데 대륙별로 봤더니 아시아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의 70%. 알겠죠? 아프리카 청소년이 10%. 유럽 청소년이 전체 5%막 이렇다고 치자. 됐습니까? 그럼 표본을 구성하는데 표본을 1만 명을 구성할 거야. 얼마 구성한다고? 그럼 1만 명의 표본을 구성하는데 1만 명 중에 몇 명? 7,000명은 누구로? 아시아애로 구성하는 거야. 아시아 청소년으로. 이해돼요? 1만 명 중에 5%니까 얼마야? 500명이죠. 500명은 누구로? 유럽애로 구성하는 거지. 알겠죠? 이 중에 1,000명은 누구로? 아프리카애로 구성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만 명을 구성했을 때 전체 청소년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도 꽤 신빙성 높은 표본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나라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겠대. 다시 뭐라고? 자, 모집단이 뭐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학생이죠. 우리나라 학생이 뭐겠어요? 이게 모집단이겠죠. 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체 다 조사하는 건 뭐라 그래? 우리나라 학생 전체 다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라고 해.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거죠. 됩니까? 근데 다 조사하기가 어려울 경우 그때 표본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부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야. 만약에 표본을 얼마를 구성할까요? 표본 1,000명을 구성할 거야. 얼마 구성한다고? 1,000명을 구성할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봤을 때 고등학생이 한 40%, 중학생이 30%, 초등학생이 30% 이렇게 돼. 그럼 고등학생으로 400명, 중딩 300, 초딩 300 이렇게 나눠야지. 그리고 고등학교 안에서도 서울, 그다음 수도권, 기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구 비율로 또 이걸 또 나눠야지. 그렇게 해서 표본을 구성을 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돼요? 표본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성하느냐가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표본을 제대로 구성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 구성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 완벽한 표본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 얘들아.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 경인고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경인고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1 각 반별로 2명씩 해서 총 20명으로 10반까지 있다고 칠게요. 20명을 표본으로 해서 뭐 했어? 설문을 실시했어. 이해됩니까? 어때요? 표본 구성 잘 됐어요? 왜? 성환이 왜 뭐가 문제야? 모집단이 뭐야? 경인고 학생들이 모집단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게 모집단이잖아. 근데 표본이 뭐야? 고1 각반별로 2명씩 뽑은 20명, 요게 표본 아니야. 이 20명이 이 경인고 모든 학생을 대표할 수 있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그지? 고2, 고3은 뭐 입이 아니냐? 주댕이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왜 고1만 갖고 구성을 하고 지랄이에요? 그럼 고1 각반별로 10명씩 해가지고, 다시 몇 명씩? 10명씩 해가지고 몇 명? 100명으로 구성했다고 치자. 이거 하고 고1, 고2, 고3 각반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2명씩 하자. 2명씩 해가지고 몇 명? 60명을 구성했다고 치자. 10반 해서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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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명이라고 치자. 알겠죠? 어느 게 더 정확한 표본이에요? 고1 반별 10명씩 100명으로 구성한 게 더 정확한 표본이에요? 고1, 2, 3 반별로 2명씩 해가지고 60명 구성한 게 더 정확한 표본이에요? 전자, 후자. 후자가 정확한 거예요. 전자는 맞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걸 확보하는 게 관건이에요. 알겠죠? 표본은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아주 타당성 있는 표본을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구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이 표본 구성, 이걸 잘 해내는 게 아주 관건이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다시 한번 모집단은 뭐라고요?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 대상 집단이야. 이해돼요? 연구의 주제 대상이 되는 집단이야. 그게 모집단이야. 그럼 표본은 뭐야? 모집단을 전수조사할 수 없을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거든요. 그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집단의 일부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은 것을 표본 집단이라 그래. 알았지? 근데 보통 설문조사는 표본조사할 때 보통 하거든요. 이게 전수조사할 때도 쓰지만 대부분은 표본조사할 때 써요. 근데 그 표본을 잘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됐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질문지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봤고요. 이제 면접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보자고? 면접법. 면접법은 얘처럼 실증적 연구에 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얘는 헬스 연구에 많이 쓰여요. 앉아가지고 뭐 하루 반나절 동안 깊게 대화를 나누든 한 며칠 합숙하면서 같이 그 대화를 나누든 이렇게 깊게 대화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뭐 일주일 동안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만나가지고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알겠죠? 공감해보고 하는 뭐 이런 방식인데요. 이해됩니까?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면접법? 맞아요. 아주 심층적인 자료가 얻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해? 추가 질문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 부모님이 이혼하신 적이 있어? 물어봐요. 그럼 답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혼했으니까 가출했는데 이혼했네? 얘도 가출했는데 이혼했네, 부모님이. 얘도 가출했는데 이혼했네. 그러니까 가정불화 있으면 이혼하고 애랑 가정불화 있으면 가출하네. 이게 여기는 질문지법 방식으로 탐구해내는 어떤 실증적 방식의 연구라면 얘는 그거 아니죠. 그래? 그럼 비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어땠어? 내 탓이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랬었어? 물어보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도 한몫한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 혹시 그런 게 뭐 가출하고도 연관성이 있나? 아예 없는 것 같진 않고요. 그럼 혹시 부모님이 너 때문이라고 막 탓하고 그러신 적도 있어? 추가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뜻 이해되죠? 그때 당시 너의 마음은 어땠는지. 이해되죠? 이런 걸 계속 물으면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이혼했네 가출했네 이혼했네 가출했네 이혼했네 가출했네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단편적인 게 아니라니까 알았죠? 아주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해요. 시간 비용은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이건 많이 들어요. 시간이나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이거 오래 걸립니다. 애들이 이게 무슨 질문지 읽어주고 답변하고 온 줄 알아. 자, 내가 묻는 말에 답하세요. 부모님 이혼하신 적이 있습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체크하고. 야, 이거는 질문지법 읽어준 거야. 그게 무슨 심층 면접이야. 알았죠? 그거 말고 일상적 대화 나누듯이 서로 질문 주고받고 하면서 답변하는 이런 심층적인 면접을 말하는 거지, 이거. 알아듣겠죠? 저 잠 오는 거 봐, 저 새끼 저거. 묻기야 하면 대놓고 다 틀리면서 새끼야. 생각을 하라고 들으면서 이 말이 왜 들어가나 그런 거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시간이나 비용은 어때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죠? 빨리 다녀와. 이번 언어적 제약이 크다고 작다고? 있긴 한데 굳이 질문지법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그죠? 장점으로 써줍시다. 알았지? 물론 얘네는 아예 언어 제약이 없는 애들이고요. 둘은 있긴 하니까 그래도 요 둘을 보통 비교해서 언어 제약을 묻거든요. 장점으로 써줄게요. 그래서 얘는 언어 제약이 어떤 편이다? 작은 편이다. 제약이 작다. 뭐에 비해서? 그렇지. 질문지법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CF 비교. 질문지의 비교에서 그렇다.
주소 이 새끼야. 바닥에다 흘리고 이 새끼야. 알았지? 다음 면접법은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죠? 대화 나누면서 응? 얘가 말투가 다른데? 엄마 얘기할 땐 갑자기 얘가 따뜻해지네. 아빠 얘기할 때하고 다르게. 알겠지? 엄마 좋아하지. 말을 묻는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분석한다고. 직관적.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 주관 개입 가능성. 그죠? 이게 높을 수밖에 없어. 자기 분석 자체가 직관적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점으로 주관 개입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이런 한계점이 있죠.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표본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많은 양을 조사하기 어렵거든요. 전체를 대표해 표본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뭐 한 몇천 명이든 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보통 되는 것이지. 뭐 한 5명, 3명 뭐 이렇게 이거 해봐야 뭐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해봐야 3명 하는 게 다거든요. 알아도 뭐 하루에 무슨 뭐 15분 면접 보고 15분 이게 아니야. 이게 엄청 힘든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니네 대학교 교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야? 입시철이야. 죽을라 그래. 그 심층 면접도 아니거든 그거. 15분 데려다 놓고 면접 보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1년, 4년 동안 가르칠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질문 던지고 답변을 들으면서 제 또 깊이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 던지고 엄청 에너지 쏟는 거거든. 나중에 되면 교수들이 완전 거의 녹다운 데 지쳐가지고. 알겠지? 그 15분 면접 몇 명 했다고 그래. 알았지? 근데 이거 15분 면접이 아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많은 양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구성이나 이런 거 어렵고요. 법칙 증명 이런 거하고 맞지도 않죠. 됐습니까? 되죠? 다음 면접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유대 관계가 매우 중요해. 다시 뭐라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에 유대감이 잘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거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거리감이 가장 가까운 연구다. 친밀도가 가장 중요하거든. 솔직히 다른 연구는 이런 게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막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뭔가 대화를 걸거나 이런 게 다 차단되거든. 얘는 아니야. 얘는 어느 정도 가깝고 친밀함이 있지 않으면 답변이 잘 안 나와.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 면담하는데 그냥 불러놓고 바로 대뜸 묻습니다. 너 왜 가출했어? 그럼 애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이씨 뭔데요? 그러지. 그죠? 안 그래도 삐뚤어져 있는 애인데 그죠? 걷다 대놓고 그러고 물어보면 뭐 해야 돼 먼저? 친밀도를 좀 쌓아야지. 이해돼요? 그래서 보통 가출 청소년 연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야 된다고. 아저씨가 놀이동산 한번 데려갈 테니까 같이 가자. 알겠죠? 가출한 애가 뭔 놀이동산을 가겠어. 돈이 없어갖고 그럼 어떻게 가. 근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다고 막 가봤죠. 그래 놀이동산 가가지고 시컷 타는 거야. 같이 깨깨거리면서. 그럼 조금 뭐 해 이제? 조금 친해졌지. 그지? 자연스럽게 묻는 거야. 너 여기 와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있겠지 없겠어요. 그죠? 물어보겠죠. 그래? 너 여기 처음 누구하고 와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연스럽게. 다은아 놀이동산 처음 누구하고 가봤어? 아빠, 엄마, 그렇죠. 민지 놀이동산 처음 누구하고 가봤어? 코보. 내가 왜 물어봤게? 뻔하지. 애한테 물어보면 얘는 누구하고 갔겠어 제일 처음에. 그렇죠. 대답 나오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아, 엄마 아빠가 그래도 좀 자상하셨나 보다.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는 좀 그러기도 어렸을 땐 그랬는데 좀 나중에는 좀 안 그러셨었어? 알겠죠? 대뜸 대놓고 엄마 아빠 어때? 이러고 물어보면 뭔데요? 그러지 애가.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가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시험지 맨날 이게 나와.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 사이에 거리감이 매우 가까운 연구는 얘 하나밖에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연구자와 대상자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연구. 얘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면접법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니까 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어때요? 분위기 형성을 잘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강간당했던 여성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지금 있을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고 칩시다. 강간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알아내려면 심층 면접 이런 거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면접관이 채용만이야. 빨간 나시티 입고 막 채용만이가 들어가. 면접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품 물고 쓰러지겠죠. 경기 일으키겠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떤 면접관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여성. 나이는 비슷한 또래. 그것도 괜찮네. 근데 제일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엄마 뻘 되는 나이 많은 여성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속 터놓고 얘기를 약간 의지할 수 있는. 알겠지? 옷은 어떤 계열? 차분한 초록색 계열의 옷. 알겠죠? 안정감을 주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의 어떤 옷차림이나 분위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접법까지 볼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물 좀. 실험법은 어디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색깔도 딱 보니까 지금 실증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실증적 연구할 때 변수를 직접 적용해가지고 생각하는 종속 변수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증명에 가장 특화된 방식이라서 실증적 연구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되는 방식이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집단을 먼저 두 개로 구성해요. 하나는 실험을 할 실험 집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얘하고 비교할 비교 집단이 있죠. 비교 집단을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통제 집단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도 부른다고? 통제 집단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실험 집단은 독립 변수를 적용할 집단이고요. 그러면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은 뭡니까? 독립 변수를 통제할 집단이야. 다시 실험 집단은 뭐라고? 독립 변수를. 실험 집단은 독립 변수를 적용할 집단이고요. 뭐 할 거라고 얘는? 독립 변수를 적용할 거라고. 됐습니까? 반면에 얘는 독립 변수를 적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얘는 독립 변수를 철저히 통제할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독립 변수를 적용해 주고요. 얘는 독립 변수를 뭐 해요? 철저히 통제해 줘요. 적용되지 못하게 통제를 해 줘요. 알겠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얘는 원래 하던 대로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
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원래 하던 대로 올드 프로그램 하던 대로 하게 하는 거죠.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테스트를 합니다. 무슨 테스트? 사후 테스트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얘는 독립변수를 적용할 거고 얘는 독립변수를 뭐 할 거야? 적용하지 않고 최대한 통제할 거야. 독립변수를. 그래 놓고 사후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론 1,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결론 1에는 생각했던 결과값이 엄청 크게 나왔고 여기는 뭐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증명된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화장실에서 공부하면 암기력이 향상될 것이다. 화장실에서 공부하면 암기력이 독립변수가 뭐죠? 화장실에서 공부하는가? 다른 데서 공부하는가? 이게 독립변수죠. 종속변수는 뭐죠? 암기력 향상이죠. 암기력 향상.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실험 집단 애들, 1, 2분단 애들한테 뭐 하는 거야? 1, 2분단 애들한테 화장실 가서 공부하게 하는 거야, 얘네. 독립변수 적용하는 거죠. 화장실에서 암기라는 독립변수를 적용하는 거죠. 얘네는 화장실 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가게 틀어 막아야 됩니다, 화장실을. 똥줄을 막아버려야 돼, 이 새끼들을. 알겠지? 야, 10분 동안 암기 끝날 때까지는 절대 화장실 니네 가면 안 돼. 얘넨 그래서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왜? 독립변수를 뭐 하니까? 통제하니까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적용하는 집단이고 얘는 독립변수를 철저히 통제할 애들이야. 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10분간 외우게 한 애들, 얘네들은 뭐 했어? 15개 평균. 그냥 교실에서 원래 하던 대로 화장실 못 가고 외운 애들, 얘네들은 평균 5개 외웠어. 그러면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야? 애초부터 1, 2분단 애들이 머리가 좋고 얘네가 원래 나빴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를 하나 더 했어야 되냐면 사전 테스트를 먼저 했었어야 돼. 뭐를 했었어야 된다고? 사전 테스트가 뭐야? 애초부터 애들 머리가 IQ가 비슷한 애들인지 먼저 테스트를 해봤었어야지. 사전 테스트 했을 때 1, 2분단 애들 교실에서 그냥 똑같이 외우게 했을 때에는 같은 시간에 외우게 하고 얘도 그냥 15개, 얘도 한 10개, 얘도 한 10개 그냥 비슷하게 외웠던 애들이어서 원래. 알겠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만 얘는 15개, 5개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증명되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떨어져야 돼. 애초부터 얘네가 머리가 더 좋은 애들은 아니었다. 이게 될 수 있게끔 사전 테스트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운동을 하면 당 수치가 저하된다. 다시 뭐라고? 운동을 하면 당 수치가 저하된다. 알겠죠? 사실 사회현상은 아니거든. 이건 자연현상이거든. 자연현상이긴 해, 이건. 사회현상으로 바꿀까? 사회현상? 좋아. 사회문화현상으로 바꿔서. 악기를 하나씩 다루고 음악을 하면,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하면,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다시 뭐라고? 악기를 다루면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알겠죠? 이걸 증명하고 싶어. 되죠? 그래서 20명의 학생한테는 악기를 다루게 하고 20명의 학생한테는 그죠? 악기를 다루지 않게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테스트를 하는 거지, 사후 테스트. 그랬더니 20명 악기를 다뤘던 애들은 성적이 다루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 훨씬 2배 이상 성적이 높게 나온 거야. 그럼 증명된 거야? 지금 뭐 하나 빠졌지. 애초부터 얘네가 성적이 더 높은 애였을 수도 있잖아.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애초에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성적대가 비슷한 20명을 구성했어야지. 그리고 평소 악기를 잘 다루지 않는 똑같은 성향의 아이들. 그리고 성적도 비슷한 20명으로 구성해놓고 얘네 하던 대로 악기 안 다루게 하고 얘네는 악기를 특별히 다루게 함으로써 성적을 봤더니 얘네가 성적 향상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 알겠죠? 그러면 증명되는 거겠지. 사전 테스트도 했었어야 돼, 이거. 알 때 이해됩니까? 알겠죠? 비교 집단을 왜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독립 변수를 철저히 모하기 때문에 차단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되죠?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시고요.